안녕하십니까. 이진동의 속투뷰 누구냐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진동의 속투뷰 누구냐는에는 정조 전문가로 알려진 김준혁 한신대 사학과 교수를 모셨습니다. 김준혁 교수는 수원 정선거구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예선인 민주당 경선에서 3선인 박광원 원내대표를 꺾어버리는 그런 파란을 일으키고 지금 후보가 되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뉴스버스하고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 교수님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저희 뉴스버스에 6개월 동안 예. 칼럼을 그게 한거의 역사 타이틀을 달고 나갔죠. 네, 네, 그랬죠. 제가 뉴스버스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항거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썼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연장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다 일일이 다 봤는데, 예. 주로 이제 민초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 역사를 쓰신 거잖아요. 예,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쓰신 건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세어보니까 24번 쓰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24번이면 딱 6개월 쓰신 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그 뒤에 좀 끊어졌는데, 혹시 또 이제 국회 입성하고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시면 또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 입성하고 나서 만약에 입성하게 된다면은 일종의 좀 국회 일기 같은 거를 좀 쓸 생각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와 연결해서 하는 일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뉴스버스에 다시 또 연재하겠다고 예, 다시 한번 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구독자님들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 김준혁 후보님이 국회에 입성하시면 국회 일기를 뉴스버스에 연재해 주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여튼 그거는 좀 6개월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써서 알겠습니다. 좋은 어떤 기록으로 남기게 하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네, 취지고 얼마든지 저 환영하고 잘 받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선거 출마 중이시니까 교수님보다는 후보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저희 뉴스버스 그때 소개된 걸 보면 정조가 건설한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경제적 기반인 대유평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원 토박이신가 봐요. 수원에서 뭐 3대 4대가 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3살 때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평택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수원으로 이제 전근을 오셨는데 제가 지금 자란 그곳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3살 때 왔으니까 뭐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버님도 이사 안 가시고 거기 계속 계시고 저도 있고 제 아들 2녀석도 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다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뭐 토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거의 수원에서 사신 거네요. 예, 뭐 군대 생활 빼고는 거기서 사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출마하신 지역이 수원 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후보님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유튜브 시청자나 구독자들은 잘 모르니까 수원 정이 어디 지역인가요? 수원을 이제 크게 동서남북으로 보자면은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탄 1, 2, 3, 4동, 또 원천동, 영통 1동, 광교 1, 2동. 이렇게 해서 8개 동입니다. 소위 광교 신도시 하면 그쪽으로. 네, 맞습니다. 광교 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고요. 그래서 이제 메탄동은 좀 구 원도심 지역에 좀 해당이 되고 광교 1, 2동하고 원천동은 이제 광교 신도시로 들어가서 완전히 신도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출마의 변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뭐 발대식 할 때라든가 뭐 출정식 할 때라든가 출마의 변을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니까 아주 나는 이래서 출마했다. 이게 짧고 인상적으로. 저는 뭐 출마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 다시 세우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님들 이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탄핵해야 된다. 이것이 탄핵까지.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잘못된 부조리 된 사회 바로 잡는 것 여기에 이제 지역의 민생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
수원정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뭐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뒷부분에서 한번 이제 민심 얘기를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러면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서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느낌상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네. 불어오는 바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과 2주 지금 후 그러니까 네. 2주를 경계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아. 예, 물론 이제 제가 2주 전에 이제 경선에서 통과돼서 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의 단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이 더 다가오는 게 네. 더 가까이 있지 않느냐, 혹은 네. 뭐 저에 대한 응원의 이런 그 격려가 더 많지 않느냐, 이것과 별도로다가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네. 이번에 꼭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들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입에서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센 정권 심판의 바람을 절대 국민의힘이 막지 못할 것이다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석 달성 가능하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 조기 종식, 네. 플러스 탄핵 뭐 네.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국민들이 최근에 저한테 조기 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네. 종식을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조기 종식을 하던가, 네. 아니면은 뭐 탄핵을 통해서 하던가, 네. 어떠한 방식이든지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을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이런 이야기. 그런 바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민심의 분위기 네. 이게 확연하게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2주 전부터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조금 네, 더 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아까 수원정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수원에서 시민운동을 많이 하신 걸로 오래 네, 하신 네.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소개 글에도 수원 화성박물관 뭐 학예팀장을 지내고 수원 화성에 복원 등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네네. 있는데 네. 그 어떤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수원서 활동한 건 처음에 시민운동, 네. 또 공직생활, 다시 교수로서 시민운동 이렇게 좀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졸업하고 이제 통일운동 단체에서 전선운동 하자고 이제 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협의하고 그 운동판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역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권유가 있어서 수원 지역에서 이제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 갖고 네, 네. 연구직 공무원 공채 시험을 봤어요. 경기도 공채 시험을. 그게 학예연구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시로 발령을 받아서 9년 동안 학예 연구사로 네. 일하면서 그때 이제 화성 복원 사업, 뭐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화성 네. 뭐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 아내는 그때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환경운동. 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수원시 공직자를 이제 그만두고 교수가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운동하고 주로 이제 환경운동과 언론운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환경운동센터라고 하는 생태교육운동의 이제 대표를 제가 좀 몇 년간 했었고, 또 경기 언론운동 시민연합, 예, 민원연의 이제 경기 지휘부가 되겠죠. 네. 거기서 이제 운영위원 하면서 언론운동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운동 전체가 이제 연대하는 그런 운동, 네. 환경교육 네트워크, 또 이제 3.1운동 100주년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우리 시민들이 네. 하자라고 하는 3.1운동 100주년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회 100주년 그 위원회를 맡아서 3년 동안 네. 집행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선운동, 네. 또 이 언론운동과 환경운동을 위한 개혁적 네. 시민운동, 또 네. 보수와 진보가 아우러지는 네. 또 민간 문화운동 네. 이런 것들까지 네. 지금까지 계속 시민운동을 예. 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시지만 뭐 언론운동, 환경운동, 아까 문화운동 이렇게 다방면으로 통일운동까지 같이 했었죠. 네. 예. 예, 그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네요. 그 활동하시면서 인연이 돼서 결혼하신 것 같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죠.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까지 하다 말씀할 수 네, 없고요. 네. 예. 하여튼 그 운동하던 저를 네. 전폭적으로 도와준 건 뭐 네. 사실이고, 또 뭐 네. 돈 벌면서 제가 백수로
네. 저 직업도 없이 운동하면서 결혼했는데 네. 그때 열심히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예,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해준 아내한테 고맙죠 뭐. 네. 예. 지금 이제 선거 처음 그전에도 몇 번 치르셨나요? 아니 낙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수원시장 선거에 한번 나왔었죠. 수원시장? 그래서 네. 지난 수원 2년 전에 네. 수원시장 경선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원시장 후보자분이 10분이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 최종 2인까지 제가 지금 올라갔었죠. 결선 투표는 없었고. 결선 투표했죠. 결선 그렇습니까? 투표해서 지금 현재 이재준 수원시장님하고 마지막 예. 결선 투표를 했는데 좀 제가 부족해서 네. 또 이재준 시장님이 훨씬 더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지역민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으셔서 네. 이제 그 결선에 승리를 하셨고 당시 국민의힘의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용남 후보, 네, 예, 네. 그 지금 방송 많이 나오는 네, 예, 네. 김용남 후보하고 예, 이겨서 네. 현재 수원시장 하고 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재준 당시 수원시장님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 맡아가지고 네.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김준혁 참 의리 있다. 예. 또 이렇게 패배를 하면은 또 열심히 가서 선당후사 하는구나.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박혀가지고 제가 그 기반이 지금 그런 거 같네. 네, 네. 그 기반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네, 같네요. 아유 사실입니다. 네. 예. 이제 그 수원 정지역 이렇게 하면 그 수원 자체가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좀 우세한 지역으로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분위기 어때요? 지금 거의 이겼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쉬운 선거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수원 5개 지역이 다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 이제 갑을병정 무가 있는데 뭐 갑과 을과 무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영진 의원 지역구 8달 지역구 네. 그 이제 병이라 불리는 그 지역은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고요. 네. 저희 지역은 원래 민주당이 좀 강성 지역이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네. 또 지방 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 좀 뭐 아파트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네,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아무래도 강남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고 네. 분당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숲세권 또 굉장히 좋은 대한민국 최고 녹지 공간이 보유된 신도시. 네. 사실 되게 좋습니다. 가서 보면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층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그런지 네. 지난 대선 지선은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경선에서 이겨도 본선에서 질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우려와 격려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열심히 좀 뛰고 있고요. 네. 조금 여론조사에서 네. 이수영 후보를 좀 앞서고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노력해야만이 이길 수 네. 있는 지역이다. 네. 나머지 지역들은 다 뭐 좀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8달 지역도 네. 지금 여론조사 10% 이상 거기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쉬운 선거도 없고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지율 앞선다고 해서 표 깔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하여튼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실 예. 것 같네요. 네.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보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길 때 19.47%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22년 지선 때 하고 네. 대선 때 이렇게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왔던 홍종기 변호사라고 네. 그 후보가 당시 아주 젊은 나이였고 또 수원 사람도 아닌데 이제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격차가 많이 삼성에서 그 변호사 역할을 하고 네. 삼성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왔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생소했던 인물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건데 지금 이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국적 인지도가 언제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렇게 압도적 차이로 이겼던 지역이 네. 사실 대선과 지선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된 거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네. 잘못했기 때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금 상대 후보가 이수정 경기대 네.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거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아유, 대한민국에서 그 이수정 교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네. 반면에 우리 교수님은 아까 그렇게 수원에서 시민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인지도가 거기 못 따라가시나요? 못 따라갑니다. 못 그랬습니까? 따라가고 네. 저는 주로 이제 장안 지역, 네. 팔달 그리고 권선 지역 이 지역에서는 제가 네.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 평생을 거기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광교 신도시 지역하고 메탄동에선 제가 인지도가 좀 네. 있는 편인데 네. 광교 신도시 쪽에서는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근데 왜 그쪽 장안 팔달 그쪽으로 안 가고 이 정지역 광교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큰 꿈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저는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문화 도시를 만드는 것, 그 지역 새로운 공동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또 입법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지역 발전의 역할도 중요한데 나머지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뭐 물론 박광훈 의원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시범적 혁신적인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정말 세계적인 도시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형태, 문화 마을이 이제 도시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더 성장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곳을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의기투합을 좀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수원 정지역을 선택하신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해보면 이수정 그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판세가 전체 판세는 어떻습니까? 정지역의 전체 판세는 조금씩 더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느낌. 우리 저 김 후보님이 네네 저한테 제가 하나 좀 예를 하나 들어도 되나요? 아, 좀 괜찮습니다. 아 예.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메탄 그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에 아침 인사를 갔었습니다. 계속 이제 요즘 뭐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아침 인사를 가는데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저녁 타임 있고 아침에도 새벽 타임 있고 또 7시 반 이후 8시 9시까지 타임 있고 막 이제 그래서 다 다녔는데 그 이제 쭉 인사를 하는데 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박수도 쳐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혼내키는 분들도 계십니까? 싸움 좀 그만하라고 좀 뭐 그러는데 이제 끝에 가서 다 인사를 하는데 그 이제 어머님 한 분하고 좀 연배가 좀 더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수정 후보님 왔을 때하고 김수정 후보님 왔을 때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가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탄동 지역에 그 메탄 사동 앞에 이제 사거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의 요지인데 거기 서서 이제 명함 돌리는 일을 하면은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 우리 김수정 후보는 좀 따뜻한 사람 같고 성실한 사람 같다. 민주당 이번에 진짜 잘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 내가 한 번 더 민주당 내 이번에 밀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온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커져 나가고 있구나. 대신 우리가 또 180석 이상 얻어서 강력한 개혁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우리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 이렇게 보면 친서민적으로 생기셨어요. 예, 다들 그 얘기합니다. 다들. 아이고. 그 친화감이 절로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김 후보는 뭐 서민적이어서 좋아. 이렇게 아니 이게 서민 얼굴이니까. 자, 김 후보님이 갖고 있는 강점 아까 이제 수원에서 평생 이제 어떤 교육받고 학교 다니고 잘하고 그랬는데 이수정 교수는 수원하고 거기도 있잖아요. 경기대가 그 지역에 있죠. 맞습니다. 그럼 김 후보님이 갖고 있는 강점 이건 뭡니까? 글쎄 이수정 교수님도 이제 경기대학교 교수 하시면서 뭐 30년 가까이 학교에 재직하셨으니까
수원 지역에서 오래 계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역을 다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본인께서 뭐 종편에 인터뷰할 때 네. 난 수원 잘 모른다. 네. 가라 그래서 내려갔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인터뷰.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채널 A였던 예. 것 같은 아마 채널 A였나? 그런 얘기 안 하는 좀 솔직하시네. 예. 그렇게 네. 얘기하셔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 네. 근데 저는 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수원의 곳곳을 예, 골목골목을 다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수원이 125만 거대 도시라 하더라도 네. 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역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특히 제 메탄 1, 2, 3, 4동 제가 골목 다 훤합니다. 아, 예, 훤하고 예. 네. 영통일동도 마찬가지고 광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골목골목 또 어르신들 또 뭐 토박이부터 시작해서 새로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을 알고 있고요. 네. 그분들과 소통하며 살아왔어요. 네. 제 수원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보수 진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많은 분들과 소통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연구직 공무원 할 때 보수 진보가 어디 네,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들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하면서 보수 진보를 아우르면서 만났던 인연들 이런 인연들이 네. 또 저한테는 큰 장점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점도 더 정확히 알게 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네. 더 잘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가불병무 가불병무, 네. 정 빼고 네 네. 군데는 민주당이 확연하게 좀 다 뚜렷하다. 15% 이상 앞선다고 여론조사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정이 이제 조금 한 3%. 국민의 예.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 한 지역인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인재영이 위로를 보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 지역을 가가지고 막 응원도 하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원정을 거점 삼아가지고 경기 남부 벨트까지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수원하고 수원 판세하고 경기 남부 판세는 어떻습니까? 아까 가불병무는 이제 저는 한 제가 15% 이상 만약에 앞선다 그랬는데. 이긴다고 한다면 네. 경기 남부 지역 전체가 다 석권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에서 이기면 예, 지금 네.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는 지역이 화성갑 또 용인갑 지역 그러니까 네. 화성은 갑 지역이라는 게 이제 그 네. 저쪽 병점 저 아래로 내려가서 그 우정면 네. 또 남양 네. 뭐 서신 네. 이 일대였는데 이 지역도 이미 민주당 쪽 바람이 세게 불고 있고 네. 이미 그 이전에도 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이 하고 있었고요. 네. 또 용인갑이 이제 그 처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뭐 남사 또 뭐 이런 그 원삼, 배감, 네. 그 도농복합도시 지역이거든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이 수원 전체만 해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는 늘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안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 전체에서 네. 가장 국민의힘이 세다라고 생각됐던 지역마저도 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이고 용인 수지 지역 네. 부승찬 의원, 네. 부승찬 후보가 나온 그 지역, 네. 네. 그 지역도 이제 국민의힘이 센 지역이지만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남부 지역 전체가 제가 승리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네. 예, 나머지 지역은 제가 승리한다면 나머지 네. 지역도 다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원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수원정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김준혁이 단순하게 박광원이라고 하는 네.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인과 경선에서 승리한 것 이게 네. 파란이 아니라 네. 네. 인재영이 1호 예. 정말 그 국민의힘이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 지역에. 또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 그또 뭐 네. 방송도 계속 국민의힘 이수ong 후보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게 예. 지금 있거든요. 언론도. 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그 민주당 전체 승리에 네. 견인차를 하기 위해서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요소 골목 다 하시니까 걸어다니면서 주로 선거운동.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네. 주로 이제 그 메탄 1, 2, 3, 4동 지역은 주로 걸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네. 주로 이제 골목 걸어다니고 네. 있고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 지역에서 네. 이렇게 피켓으로 목에다 걸고 인사하는 네.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안을 들어가서 막 골목골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큰 이제 광교 신도시 광교 1, 2동은 중요한 거점들이 시민들이 네. 많이 다니는 거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메탄 1, 2, 3, 4동 원천동은 걸어서 다니고 있고 그런 이제 영통 1동도 거점에서 인사를 하고 네. 주로 이제 영통 1동은 신도시 1기 신도시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주로 커뮤니티 센터들이 활동을 하고 장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장터에 가서 주로 인사를 하면서 네.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아까 그 가라 그래서 갈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네. 제가 이수정 교수가 제가 방배동에 사는데 네. 방배동에 사실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 근처 식당에서 몇 번 뵀거든요. 예.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야 거기 이수정 교수는 그러면 뭐 도전하겠네요. 이게 일단 지리부터 잘 알아야 유리하잖아요. 지리를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님 캠프에 네. 상황실장하고 또 같이 수행하고 하시는 분들, 저랑 30년 이상 인연 있는 선후배들이죠. 예. 다 만날 때마다, 형님, 네네.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겠죠. 뭐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골목을 잘 아시겠지만, 네. 또 이수정 교수 잘 모시고 다니겠죠. 네,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직접 아는 거하고, 네. 이렇게 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박광훈 후보 네. 경선에서 꺾고 올라오셨는데 그보다 수원정에서 이겨야 더 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이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박광훈 원내대표가 직전 원내대표 아니셨나요? 네, 맞습니다. 전전 원내대표신가? 네. 아니, 바로 직전 원내대표죠. 직전. 예. 그리고 3선이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경선 딱 그 지역 갔을 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 일단 네. 도전 자체가 좀 저희는 용기 있게 한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 혁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가 이제 많은 당원들도 좀 보기도 하고 네. 지역 시민들도 보기도 하면 좀 더 윤석열 정부와 네.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제가 윤석열 정부 시작한 이래 길거리에서 네.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일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촛불 계속 나가셨죠. 계속 나가고 네. 또 연설도 하고 저희 이제 친한 동료 교수들, 혹은 연구자들이 이거 저 연구실에 있지 왜 자꾸 거리에 나가느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역사가로서 시대의 소명이 이거다. 저는 제가 마르크 브로우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프랑스에서 독일과 싸우는 레지스탕스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역사가로서의 모델이거든요. 매천 황현 선생님 역사가인데 끝내 이제 일제 항거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가가 단순하게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고 그것이 이제 경선의 마지막 단계에 갔었을 때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센 벽이었었으니까 또 인지도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옆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 이제 친명 비명 이런 대립구도에서 친명 행제라는 얘기도 지금 언론들에서 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대표적인 친명으로 후보님을 이렇게 분류도 하고 그러던데 친명은 맞는 거죠? 뭐 친명이라고 해서 나쁜 건 없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겨레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친명 맞느냐? 친명 맞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다. 이거는 참 밝히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하겠다. 저는 제 작은 아들이 AI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그 시스템 연구를 합니다. 지금도 연구원으로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AI와 로봇을 결합시키는데 AI 자체가 AI끼리 사랑하는 걸 연구한답니다. 네. AI가 만약에 사랑을 하는 걸 성공하게 되면 진짜 이건 인간처럼 예. 미래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 막 그런 무서운 세상,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30년 뒤에 만약에 우리들의 존재는 네. 대자본가들이 아니 노동력을 쓰는 것보다 로봇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네. 또 막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는 거 피곤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으로다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을 때 30년 뒤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인간의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도 이게 전 기본 사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 기본 사회를 주창한 정치인이 이재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주창한 기본 사회 이 네. 개념을 적극적으로 전 동의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의 정책에 동의를 해서 네. 당연히 친명이다. 네. 이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친명 인사다라고 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좀 경선할 때 소위 말하면 친명 딱지, 친명 후보 이런 딱지가 붙은 거. 네. 이게 좀 도움은 됐습니까?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연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하고 중앙대 동문이시잖아요. 네. 원래 아시는 게. 아이, 그렇지 않죠. 예. 뭐 동문 뭐 다 알겠습니까? 네. 아유. 근데 그렇죠. 네. 이 대표님이 2017년인가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한신대학에 네. 성남시장 시절에 특강을 왔었습니다. 저희 대학에 계신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초청했던 것 같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사회학과에 아주 친한 교수님한테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 그래? 이재명 시장이 와? 그러면 동문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전에 강의 30분 전에 갔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30분간 즐겁게 얘기를 나눴고 네. 그 뒤에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네. 예, 지난 대선 때 제가 도의사 때 좀 정책 조언 좀 네. 했었고 네. 대선 때 제가 이제 이 대표님 또 열심히 네. 수원시장 후보로서 또 열심히 밀었고 또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돼야 된다라고 해서 네.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연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네. 자, 어차피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한 사람만이 후보가 되니까 박광원 대표가 이제 꺾었잖아요. 박광원 대표는 네. 못 나오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기반은 짱짱할 것 같아요. 그럼요. 대단하죠. 네. 네. 그 도움을 받아야 선거에 아까 만약에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네. 네. 유리한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박광원 대표가 좀 도와줍니까? 뭐 아주 세게 도와주시죠. 그렇습니까? 네. 경선 이틀 뒤에 정확하게 네. 저희 캠프에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네. 저희 뭐 캠프 멤버들 다 제 후배들인데 네. 일일이 다 악수 다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또 시도위원하고 협의회 회장들 모두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다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힘 이겨야 되니까 네. 김준혁 후보 네. 도와줘라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시도위원분들과 이제 협의회장단 분들하고 같이 네.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정말 불협화음 없이 가장 완벽하게 네. 원팀이 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 첫 번째가 저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경선하고 나면 앙금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아까 없습니다. 말씀하신 불협화음이 예, 생기거나 이런데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김상각 고모님 계십니다. 올해 81살 어르신인데 네, 어디 지역에 예, 저희 지역에 네, 네. 이제 노인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원로로 계시는데 김상각 고모님께서 시도연 협의회장들 다 불러가지고 다 식사 사주시면서 네. 본인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네. 김준혁 후보 도와야 된다. 네. 우리 김준혁 후보가 당연히 이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어제도 제가 한 30분간 이야기 나누면서 고모님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체 다 아주 부드럽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없는 것만 해도 네. 선거 치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리고 전 박가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딱 이틀 만에 와주시고 네. 페이스북에 딱 올리시고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선언해 주시고 다 보좌관들 또 시도연들한테 다 일일이 다 전화하셔가지고 네. 직접 도라. 그리고 월요일 날 저희가 네. 발대식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빨리 진행하고 선거운동 전념하려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안 했습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월요일 날 3시에 발대식 하는데 의원님 네. 직접 오셔가지고 예, 격려하시고 네. 또 경기도 상임선대위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할 열심히 좀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예. 그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인데 조금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해명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뭐 저희한테 해명할 건 아니고 예. 왜냐면 엊그제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걸 하나 한 토막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약간 좀 뭐 비판이기도 하지만 비판보다는 좀 약간 비아냥기가 좀 섞여 있는데 예. 읽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네. 해명하실 부분이 네, 있으면 네. 반박이나 해명하시면 네, 네.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드라마틱한 아부를 했던 후보들이 공천됐다. 그러니까 이제 친명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것 같아요. 네. 비명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누른 김준혁 한신대 교수. 그는 3년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 생가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태어난 자리 앞에 200년이 넘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 후보에게 간 것 아닌가라 했다. 그리고 쓰신 책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을 출간하며 정조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는 낯뜨거운 상상의 글까지 등장시켰다. 이게 나오는 원문이에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혹시 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언론사 사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여기 뭐 와전되거나 왜곡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아니. 네. 그 앞에 이 대표 생가가 이 네. 대표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9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9km. 네네. 초등학교 아이가 9km면 걸어가면 25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은 15분 정도? 가는데 학교 걸어가는데 네. 9km. 네. 돌아가는데 9km. 하루에 50일 걷는 겁니다. 아, 네. 그거 보고 제가 놀라고 진짜 화전면포. 예. 예. 근데 거기에 소나무가 진짜 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저 소나무의 기운, 저 소나무 기운 받는다. 네. 아니, 진짜 그 200년이 넘는 그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같이 간 사람들한테 네. 야, 저 소나무가 저렇게 좋은 기운이 있으니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보통 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글로 편하게 쓴 거예요. 네. 우리 저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은 네. 이런 겁니다. 저 이번에 유튜브 그 예전에 했던 내용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들 네. 이야기한 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또 네. 이것 때문에 또 비아냥도 많이 받았는데 왜 보수 언론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자서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회고록이 아니라 네. 그 처음 당선됐을 때 한강에서 백악까지. 아, 저는 못 예. 회고록은 내가. 예. 근데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갖고 오셔갖고. 한강에서 백악까지. 예. 아, 아니, 한강에서 백악까지. 그 예. 황광. 황광. 합천에 흐르는 강이. 아니, 황광이. 예, 황강에서 예, 백악까지인데 거기에 그 책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 합천에 가면 황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황매산. 네. 혹시 이게 유명한 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매산 정상에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서 그 봉우리에서 새 인물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무학대사, 네. 남명조식 네.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네. 마지막 한 사람이 전두환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네. 누가 썼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글들이라는 게 그런 상상을 통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뭐 저는 200년 된 소나무 네. 뭐 이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당시 왔었고요. 네. 제가 뭐 그런 느낌을 그냥 쓰는 것 정도 네. 그게 무슨 네. 뭐 아부 비아냥 아니고 네. 실제로 제가 대선 출마 그 기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직접 나레이션으로 한 부분들 네. 듣다가 야 진짜 억강부약 대동세상 네. 뭐 뭉클하더라고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예. 지금까지 억강부약 대동세상
꿈꾸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 제가 네. 한과의 역사에도 그 연재했던 네, 네.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네, 네. 있어서 했던 네. 거지,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해서 네. 공천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네. 제가 모 언론사 사설에는 책 2권 써서 공천받았다라고 쓴 사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책 정조 이재명 관련해서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도서 리더라면 정조처럼도 쓴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아부한 사람이고 네. 이재명한테도 아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저 역사학자로서 소신 있게 집필한 거고요. 또 어떤 사설 보면은 정조와 이재명을 동일시했다. 이래서 제가 뭐 이재명한테 아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책을 정말 들여서 읽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 그 책은 제목은 그런데 뭔가 내용 갖고 뭔가 좀 와전시켜서 제목만 갖고 뭐 지금 사설을 쓰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좋은 리더이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 네. 정조의 리더십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조의 리더십을 좀 배워라. 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일종의 정조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을 가리키는 일종의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제가 그 책이 위대한 개혁군 정조와 이재명이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책을 좀 봐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쓴 책 정조에 관련해서 정조 새로운 조선을 디자인하다.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그리고 리더라면 정조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조 관련 책이 이것 말고도 더 있죠? 네, 더 있고 정조의 화성을 걷다인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요. 2008년에 이산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썼는데 그 책이 나와서 신간 나왔을 때 중앙일보가 전면으로 저 인터뷰하고 책에서 전면으로 기사를 내줬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것도 중앙일보 기사인데.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어제 이제 저기 후보님은 그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지만 그 뉴스버스 필진 하면서 재능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나온 뉴스 다 봤죠. 보셨죠? 봤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그래서 뭐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오는 유력인들, 주요 인사들 그 휴대폰에서 압수영장 범위의 어떤 정보는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그걸 전체 정보를 갖다가 서버에 집어넣고 관리해 왔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갔구나.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돌아갔구나.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다 폐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순간에 다시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국가 지도자 제대로 뽑아야 되는구나. 국가 지도자 제대로 뽑지 않으면 나라가 진짜 완전히 퇴행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어떤 이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해서 검찰의 어떤 잘못된 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더 갖게 됐습니다. 그 역사학자시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정기관들이 있잖아요. 의금부, 사원부 이런데. 근데 또 과거에 보면 또 조선시대 보면 유생들이 또 그 왕한테 그 간언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어떤 통제 방법으로 뭐 좀 이런 게 있었나요? 아이 그럼요. 당시 사원부, 의금부 통제 확실히 하죠. 그래서 사원부 같은 경우 사원부나 의금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검찰인데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검찰은 정보기관은 아니죠. 근데 정보기관처럼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원부, 의금부가 당시 정여립 사건, 정여립이란 사람이 어쨌든 대동세상 꿈꿨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대동계라고 하는 이제 계모임을 만들어서 나름의 어떤 그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시에 이제
그 동인 세력들 정철을 네. 비롯했던 이 서인 세력들이 네. 바로 정여립을 제거하는 가짜 뉴스 혹은 조작 정보, 조작 네. 사건을 만들어서 죽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당시 사원부, 의금부 이쪽과 이쪽 세력들이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집 대문 앞에서 정보를 캐고 누가 집 대문을 다니느냐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 있잖아요. 네. 이 편지를 입수해서 그 편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작 사건을 만들어 다 죽이는 겁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전자 디지털 기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선시대의 사찰이네, 예, 완전. 그냥 네. 또 미행, 뭐 이게 뭐 감시. 아주 평범한 네. 편지 하나 보낸 것도 네. 그것이 조작으로 만들었다. 예. 이게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그 정여립과 인연이 있었던 네. 또 그 정여립과 가깝던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었던 네. 이 사람 이런 네. 사람이 그냥 그 저기 어느 곳을 수령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임지로 나갔는데 네. 그 지역에서 또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기생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기생들하고 이제 이별하다가 잠시 눈물을 흘렸는데 네. 그게 이발과 정여립을 슬퍼해서 흘린 눈물이다라고 해서 불러서 사형시켜서 죽이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사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을 토대로 해서 조작 사건을 만들고 그 조작 사건으로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까지 네. 다 같이 한 거예요. 저는 네. 이번에 이 그 뉴스버스에서 특종한 이 검찰의 네. 정보를 입수하고 어떤 그 무단 폐기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네. 저는 저 뉴스버스 기사는 하루에 한 번씩 바쁜 와중에 꼭 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꼭 보는데 이게 진짜 윤석열 정부 탄핵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겠구나. 윤석열 정부가 이건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큰 위기가 닥칠 거다. 이거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 기본권 침해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헌법 위배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실정법도 위반한 거고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내부 지침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을 했는데 그 지침을 만든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점이에요. 전 그 점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찰총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쿠데타를 꿈꾼 거다. 그래서 검찰발 쿠데타를 꿈꾸고 검찰이 모든 정권을 주도하고 검찰에 의해서 이제 정치인들 사찰부터 시작해서 그 사찰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캐비넷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윤석열의 집단 검찰 집단이 주도한 것이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전자 캐비넷, 디지털 캐비넷을 놔두고 어딘가에 활용을 해왔다. 지금 아직 활용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로는 뭐 이제 이재용 회장 그 불법 승계 혐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판에다 증거로 재활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어떤 공작 정치라든가 그 정치인, 유력 정치인들을 거세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활용했을 가능성도 전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아직은 뭐 저도 뉴스버스가 아직 기사를 그것까지는 안 내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데 할 수 있다. 혹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수집하고 보관한다는 것 자체는 활용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활용을 전제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딘가 써먹기 위해서였다면 수년 동안 이루어졌다면 써먹은 흔적, 활용 흔적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직 취재된 바로는 그런 측면 뒷조사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은 없는데 별건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더 찾아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요? 전 당연히 미친다고 보죠.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구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도가 바로 정권 심판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토요일 날 촛불 때 대학생들 사찰하던 이 정보원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됐고 국정원 촛불 시할 때 네네 그래서 국정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렸어요. 촛불 행동에서 또 저기 우희정 교수님이 또 불법 사찰 대상으로서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단순하게 경제적 무능 또 외교 파탄 또 뭐 최수근 상병권 혹은 이 도주 대사 우리가 이채 양명 도주로 불리는 이런 건만이 아니라 바로 이 검찰 권력을 통해서 국정농단하고 또 민간인들 불법 사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채양명 도주, 도주 대사건 포함해서 이종섭 대사 포함해서 이채양명 도주 많이 이야기됐는데 이거에 더해서 바로 이 국정원 검찰 이 건이 저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되게 할 거다. 아마 정권 심판 지금까지의 바람보다 더 센 바람이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인터뷰가 실려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돼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당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 받고도 지금 선거 나왔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보면 조금 황당한 게 바로 이 고발 사주 그리고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 위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고발 사주,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다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민주주의 위기 나온다니까 좀 그걸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후한무치하죠. 뭐 더 무슨 논평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민주주의 위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왜 공개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저장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을까? 내놓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그 많은 대화들 이게 공개됐을 때 당시 이제 뭐 어떻게 정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뭐 사찰 이런 내용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런 많은 국민들의 호응에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참 뭐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냥 후한무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이 너희들 쫄았자 했는데 쫄아서 그런 것 같아요. 쫄았죠. 쫄았고 저도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런 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라고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도. 이 조국 혁신당 엊그제 이제 20일 나온 조앤 CNI 여론조사 보면 조국 혁신당이 30.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승 추세인데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정당 선호도에서 조국 혁신당이 22%예요. 이 아까 말한 대로 조국 혁신당 돌풍, 열기 뭐 이런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이건 먼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간 야당으로서 검찰 개혁과 또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도 보면 이렇게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난 이번에 비례는 조국혁신당 하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당내에 좀 더 열렬 지지층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30% 또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를 뽑겠다는 게 30%고 정당 지지율이 20%가 넘어간 것은 저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에 제가 입성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국 혁신당에서 오신 비례대표 의원님들과 잘 연대해서 또 민주당의 개혁적 의원들과 연대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할 생각입니다.
아까 조엔 CNI 같은 경우는 뭐 우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2%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다가 30 이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35%.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게 55%인데 한 20%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어제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 김구고 나 이번에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이렇게 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기 때문에 그래도 저 민주 비례 연합으로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만은 또 원체 또 강고하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죠. 네. 호남 지역 분위기는 저도 이제 호남 지역 분위기를 이렇게 탐색을 해보니까 그쪽 분위기는 지민 비조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조국 혁신당. 근데 수원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당하더라고요. 수원도요? 네네. 제가 수원서 만나본 상당수의 당원들도 지민 비조에 이게 강하더라고요. 아마 결과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 수도권 일대에서도 지민 비조가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제가 그 조국혁신당의 주요 관계자하고 이제 원래 저하고 같이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주 전까지 한 8석 정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형은 이제 10석 이야기하고 저는 한 8석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15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게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게 35%가 이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거고 55%는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겠다는 건데 이 추세가 더 좁혀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국 혁신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내에서.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민주당 비례연합이 계속해서 이제는 뭐 다 정리가 됐고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선명성 있는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민주당 비례연합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좀 떨어질 거다. 지금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좀 봅니다. 지금이. 그래서 조금 이제 내려올 거다. 대신 이제 뭐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국민의 미래에서만 국민의 미래 뭐 이런 이 당들은 훨씬 더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비례 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가 더 높아질 거다. 상승 효과.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의 돌풍에는 그 가장 공헌자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조국 혁신당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강북을 공천해서 또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이게 좀 그 판세에 전체적인 판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언론의 과도한 그 이야기 때문에 좀 불안해한 거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다 혁신 공천이에요. 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정정당당하게 경선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스템 공천에 의한 혁신 공천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북을 과정에서 약간의 좀 뭐 조수진 또 후보가 또 사퇴하고 다시 한민수 후보 들어오는 이 과정들을 좀 큰 틀에서 좀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아까 오시기 전에 다음 일정이 뭐 어디 이마트 가신다, 장보기 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대파 사실 거 아니에요? 이따 대파 좀 사야죠. 대파. 대파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한 5,000원 정도 하지 그 정도 않나요? 가나요? 한 3, 4천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마트는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4,000원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3,700원인가 뭐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저 하나로마트 거기 막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러. 그때 판 가격이 875원인데 875원. 그냥 그거 보고 지나갔으면 좋은데
여기 시장에 자주 가봐서 아는데 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했죠. 바람에 예, 예. 이 민심이 정말 흉흉해졌어요. 폭등했죠.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아니, 그렇게 뭘 돼버렸잖아요. 사본 적도 없고. 아니 근데 왜 예. 시장에를 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파 가격이 폭등하고 지금 사과 하나가 10,000원 얼마 전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 네. 얼마나 지금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네. 근데 그쪽에서는 하나로마트는 이제 대통령이 온다니까 일부러 가격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네.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기행위죠. 사기죠. 국민들, 조작이지. 국민들 예. 사기행위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러니까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는 네. 바로 이제 진짜 이 땅의 현실을 네. 정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 땅의 그 현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그 어려운 삶을 갖다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세상에 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 잘못된 행태를 갖다가 네. 좀 통렬히 좀 비판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이마트가 뭐 특정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큰 대형 뭐 이런 쇼핑몰 아니 이제 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 이런 싸게 소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시민들도 만나고 또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고 네. 있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22번 민생 토론회를 열었어요. 전국 돌면서 네, 네. 아시죠? 예. 근데 그 민생 토론회 제목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민생 토론회 통해서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이게 네. 1,000조가 좀 넘는다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나라 경제도 좀 어렵고 네. 진짜 그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뭐 무지하게 깎아주면서 네. 오히려 서민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것들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네. 거꾸로 거짓이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광교 지역 한 곳에 이제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수정 후보님이 이제 뭐 거기에 다 뭐 끌어주겠다, 철도 다 끌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다 믿으실 거냐 그랬더니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네. 그걸 다 믿는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네. 그 후보가 그냥 막 지르는 이야기 네. 이거 우리 다 네. 믿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우린 더 경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 그렇게 지르는 이야기를 네. 우리 국민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약과 그 비일공짜 예. 공약을 국민들이 다 구분해서 보고 그럼요, 있다. 그럼요. 이런 네.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뭐 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 중이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그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번 총선에 나온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해결해야만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걸 지금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수정 교수에 비해서 인지도가 아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유권자분들 이렇게 그 안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 안에 계신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전화 주시고 김준혁이 어떤 사람인지 꼭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전국에 있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영통 지역 저희 지역에 네. 아시는 지인들한테 전화 좀 주셔가지고 네. 김준혁 정말 괜찮은 정치인 될 사람이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차세대 정치 에이스다. 네. 이런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네. 이
차세대 정치 에이스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예, 오마이뉴스에서 기자가 쓴 말입니다. 아, 예, 거기에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유력 정치인. 이재명 대표가 주목하는 차세대 정치의 네. 에이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을 좀 더 많이 좀 부각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수정 후보를 한 표 차이라도 누르고 꼭 승리해서 제가 국회 가서 진짜 제대로 된 개혁 일꾼으로서 역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쁜 와중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 정도로 마칠 텐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국회 입성을 하시게 되면 국회 일기 저희 뉴스부스에 꼭 약속드립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